영남권 의원, 강원도 의원 죽지 않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정당 위원장 연속 회의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수도권 위기론이 뭔지 금방 느낄 겁니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게 이게 정말 좀 실체가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위기론이 아니라 계속 위기였잖아요. 론도 아니고 팩트군요. 지난번에 네. 121석이거든요,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그중에 민주당이 103석을 했어요. 네.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뭐 8개, 인천에서 경기에서 7개, 인천에서 하나, 무소속 윤상현까지 하면 이제 17개를 한 건데 이 정도의 대패는 없었어요. 이제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위기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은 이제 전원 다 수도권으로 배치를 해요. 안배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영남. 다 영남이죠. 그 당대표도 뭐 울산이고, 울산. 원내대표 대구고, 정책위 의장도 뭐 진주입니까? 진주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사무총장 강원도고, 네. 여의도 연구원장 부산이고. 화려하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선거 전략을 짜는데, 그 서울 선거를 모른다. 그러니까 위기를 얘기할 때 윤상현 의원이 암에 비유했는데, 큰 암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불쾌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시키려고 그런다. 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파열음은 이철규 사무총장의 지난주 비공개 의원총회 발언에서 돌출했습니다.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을 누가 태우려 하겠느냐고 경고하자 문제의 승객으로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해온 인천 4선 윤상현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이제 당이라는 배가 이제 잘못된다, 자초된다, 침몰된다 하면은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영남권, 강원도 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솔직히. 저 같은 수도권 의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를 침몰시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윤상현 의원 말이 맞죠. 배가 침몰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수도권 의원들이지 네. 영남권 의원들은 아니잖아요. 승선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어쨌든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사무총장 말이니까 누구나 그치, 공천 안 준다는 말로 네, 들리죠. 해석을 하고 들리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말한 사람의 실수지.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도부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론의 실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에서 부정 평가가 꾸준하게 높고, 그다음에 야당을 찍겠다라는 게 꾸준하게 높은 상태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네. 대한 대비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겁니다. 이재명 없는 뭐 비대위가 오거나 뭐 어떻게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비대위로 연착륙을 한다면, 만일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중도층이나 많은 사람들의 이 그 공격의 목표가 윤석열 정부로 갈 수 있는 거, 국민의힘 지도부로. 너희들 그렇게 깨끗하고 잘했냐? 네. 이렇게 올 수 있으니 확 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 플랜 B가 전혀 없는 걸로 보이세요? 없어 보인다 이거죠. 저는 이제 최근에 논쟁을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네네. 용산, 김기현 지도부들 뭐 하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네네.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이렇게 갈라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별, 뭐 사이가 안 좋다까지는 아닌데 사이가 안 좋은 거하고 덜 좋은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잘하지 못하는 거하고 못하는 건 다르다 표현하는데, 김기현, 용성 사이가 나쁜 거하고 뭐 애정이 좀 식었다 그래야 되나? 네, 그 네. 열기가 이렇게 떨어진 거는 다른데 후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들은 얘기 있으신 것 아니 같은데. 지금 이 의원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예컨대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네. 대통령 공격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랬던 김기현은 거죠. 네. 뭐 말할 가치도 없다라는 이걸 내포해가지고, 그 옛날 같았으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용산에 뭐 관계자 뭐 별의별 관계자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네. 뭐 이거는 뭐 어쩌고 뭐 원팀을 저해하는 뭐고 나올 건데 안 나와. 지금 개입이 없다, 대통령실의 그렇죠. 관계자의 커트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용산에서 생각을 할 때 네. 선거 때 이제 김기현, 이철규, 또 누구냐, 윤재옥 뭐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쫙 서가지고 선거를 할 거라는 생각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네. 볼 때. 그러니까 이 윤상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볼 때
아, 저쪽 기류도 약간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야기들이 부담이 나오는 게. 덜한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때 하는 걸 보면 또 지난 선대위 때도 하는 걸 보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게 아마 검찰에서 흔히 쓰는 뭐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느 게 기능을 멈춰.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 그거 그냥 그대로 두고 따로 별동대를 만드는 거예요. 수사도 다른 데 어디로 보내서 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선대위가 멀쩡히 김종인 선대위가 떴는데도 네. 그 선대위는 사실상 아무것도 결정하는 게 역할 안 없어요. 하고. 역할 못 하고 딴 데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몇 번 충돌이 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밀어서 자기들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만든 지도부인데 이걸 스스로 붕괴는 시키기가 부담스러우면 이걸 네, 그대로 두고 뭐 아. 다른 기구, 그러니까 조기 선대위를 띄운다. 네. 그래서 사실상 선대위가 새로운 지도부이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집권당이 비대위로 간다고 하는 건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비대위원장이 주목을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조기 선대위를 띄우는 거죠. 그동안에 리스크 관리를 하다가 좀 선대위를 좀 띄워서 거기에 이제 차기 대선주자들도 다 집어넣고 뭐 새 인물들 집어넣어갖고 거기가 선거를 실질을 지휘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는 그러니까 약간 유명무실하긴 하는. 그러니까 네.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흐름에 약간 저는 신호탄이라고 보는 거지 용산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조기 선대위 뭐 이런 게 한다고 치죠. 했을 때 현 지도부가 멀쩡한 우리를 왜 흔드냐, 용납할 수 없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뭐 다 힘을 합쳐서 잘하겠다라고 하겠지 아마. 그러니까 네. 만일에 지도부가 지금 김기현 대표가 네. 뭐 대통령 여론조사에도 빅3 안에 들어갈 정도 대중성도 좀 있고 이 지도부가 잘 가고 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조기 선대위가 아니고 선거 기획단을 좀 일찍 띄우는 겁니다. 보통 그럼 실무자들로 쫙 해서 선거를 좀 아는 사람들로 해서 정책 개발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조기에 띄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는 그렇게 김기현 대표가 그걸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단 좀 위의 단계. 그래서 조기 선대위나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 그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도 현재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으려면 또 지도부를 지키려면 민주당과는 다른 혁신위를 선제적으로 띄우는 게 방법이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워낙 지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거다. 그 자장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그 구상들은 다 지금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단 이렇게 요동치는 거를 보면서 먼저 움직일 거라고는 예상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는 안 움직이죠. 절대. 어떻게 민주당이 가는 걸 그런 보고. 동력은 없죠. 그렇죠. 민주당부터 네. 와야죠. 이 국민의힘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스포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떤 질문이 왔냐면요. 이 컨설팅 요청인데 국민의힘 소속 이 젊은 당협위원장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셨는데 이 젊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어떻게 지금 좀 행보를 보이는 게 좋을지. 이분들이 거기다가 국힘 기준으로 지금 거의 험지예요. 험지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당에서 좀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럼 당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 저 강북에 어디에 나가 우리 잘 밀어줄게. 뭐 검사 출신 누가 그 가려고 하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있는 사람 잘 키워야지. 네. 그럼 이제 이분들이 뭐 대통령을 들이받고 이거보다 저는 여당이니까 네. 여당이 이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좀 줘야죠. 당에서 먼저 이분들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된다. 그렇죠. 뭐 정책을 낼 때, 뭐 공약을 낼 때, 뭐 홍보를 할 때 이런 예전에 뭐 김기현 대표가 천원의 아침밥인가 네. 그거 할 때 이제 매 데리고 간 사람이 뭐 둘 다 뭐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장예찬 최고위원하고 김병민 최고위원하고 둘이 둘도 힘들어 하더라고. 네. 너무 뭐 갈대가 일정이 너무 너무 많다. 많아. 그 좀 나눠가지고 하면 좋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의 길도 가면 안 될 것 같고 장해찬의 길도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김병민의 길은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김병민의 길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뭐 개인적인 뭐 그 감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뭐 그 메시지는 좀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두 분은 좀 그렇게 항상 정치라는 거는 8분의 6박자로 강약약, 중강약약으로 못 박을 때처럼 강약약이 있었는데 강강강강하면 그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게 누가 봐도 저게 당을 아끼거나 대통령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대적이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는 좀 저는 이제 그 길은 안 가야 될 것 같고 저는 장해찬 최고는 아주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또 주류 입장에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성공적인 모델은 이 두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대통령을 호위하거나 이 두 사람만 지명도가 올라가고 자리를 차지하니까 네, 다 네, 그러려고 네. 아. 김병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좀 온순하고 합리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압박을 받냐면 장해찬이나 김병민 두 분은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자꾸 엄호 사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당 위기라고 얘기할 때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위기. 저는 그렇게까지 당의 입장을 두둔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젊은 분들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말을 좀 자유롭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너무 주눅들이 참 들어있어요. 이게 불쌍하다, 뭐 애처롭다 그래야 되나? 참 안타까운 게 두 사람 보면 지금 지도부 사람이 너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예컨대 원래 있었으면은 약간 나이 든 사람이 좀 보수적인 이야기 하면은 중도적인 스탠스도 역할 분담이 잡아주고 할 되는데. 수가 있는데 네, 네. 없은 그 뭐 입이 달린 사람은 두 명밖에 없는 시기니까 이걸 이제 그런 자기 포지션을 찾을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하드캐리하고. 아니, 그런데 네. 이제 그러니까 조직에 말하자면 요구를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상계동에 나갈 이준석은 선거 전략으로도 저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장해찬도 저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네네. 광진에 나갈 김병민은 저렇게 하는 게 별로 개인의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도 그 중도층이나 20대, 30대가 지지할 수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본인에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저 질문을 했던 청년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굉장히 많은데 김재섭이나 김호태는 많지 않습니까? 누가 네네네. 있는지 모르는. 이건 당이 의도적으로 좀 이 사람들을 좀 띄워줘야 띄워줘야 되고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혁신일 띄우면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서 발언을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스피커가 네. 저 메신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그런 분들 방송도 나갈 수 있고 뭐 토론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좀 인위적으로 좀 띄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스탠스는 대통령이나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당이나 여기도 할 말도 하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누가 봐도 당원들도 뭐 정말은 애정을 갖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은 좀 너무 좀 요즘 최근에 제가 보기 너무 나간 것 나갔고. 같고 예,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진짜 애정을 갖고 하는 거다라는 정도의 그런 분들 좀 이렇게 대거 좀 띄웠으면 좋겠다. 좀 자유로운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청년들을 지도부 차원에서 좀 띄울 필요가 있다. 그분들 스스로는 뜨기가 어려워요. 예. 그게 또 국민의힘 총선에도 그렇죠. 도움이 되는 예, 거죠. 한나라당이 진짜 셀 때를 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그래야 되나? 박근혜가 좋아서 한나라당에 난 지지해. 박근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고 얼마나 이렇게 뭐 품격도 있고 강단도 있어. 나는 이명박이야. 이명박 뭐 월급쟁이 신화에다가 청계천 정말 맛이 얼마 다른, 실적 있어. 난 이명박이 좋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남원정 봐. 한국 정치가 이제 저렇게 가야지. 이제 유럽형 뭐 미국의 뭐 보수 젊은 정치인데 저렇잖아. 라는 식으로 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네.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됐냐면은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해창이 두 번 질 때까지만 위기감이 없었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 네, 그 졌단 말이에요. 탄핵까지 하고 역풍으로 121석밖에 못했어요. 새벽까지 이어진 숨막히는 접전.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결국 152석, 원내 과반 의석을 가까스로 달성했습니다. 한나라당은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그리고 자민련은 4석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88년 13대 총선에서 여소 야대 국회가 출현한 이후 16년 만에 여대 야소 국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한테 152석을 내주고 나서 야 이게 대통령 선거 두 번 지고 나더니 총선 가반을 뺏기고 나더니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뭔가 큰 흐름을 우리가 놓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이 분화가 되는데 국발련이라고 하는 거, 뭐 홍준표, 김문수, 이재호 이런 분들이 뭐 국가발전연구회인가 이것도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그 수도 이전 반대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전문가 그룹에 대거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그때 뭐 임태희다, 무슨 뭐 박진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뭐 나경원 네네. 이건 이제 푸른 정책 연구 모임이라는 게 있을 때입니다. 아, 근데 또 네네네. 한축에는 이제 수요 모임이라서 남원정이죠. 네, 네. 아주 개혁파들의 모임.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골라 먹는이라 그랬지만 네. 당은 좀 그런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진짜 자, 너무 없죠. 김영삼 대통령이 따르던 사람들,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안티테제로 이제 이회창 총재가 나와서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럼 김영삼 대통령 20년대생이에요. 그럼 따르던 사람은 30년대생들이 많아요. 이회창 총재도 30년대, 그때 7인방 하던 사람들이 30년대, 40년대 초반 사람들이었는데 이 체제가 무너지니까 이명박 40년대생, 박근혜 50년대생, 남원정 60년대생 쫙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윤 대통령이 정치적 빚이 원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생이란 말이야. 저는 윤 대통령이 사법고시 늦게 된 게 자기한테 되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훨씬 나이 어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잖아요. 네, 네. 60년대 후반생들하고. 그럼 포스트 386, 한동훈 70년대생, 이준석 80년대생. 원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와 여기 앞으로 10년, 20년 잘 가겠다. 라고 본 게 그런 그림 때문에 잘 가겠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안 되고 네. 있으니까 문제지. 좀 후세대를 좀 키우는 이런. 그쪽 라인업을 이렇게 쭉 형성해가지고 네. 쭉 가는 거지. 이게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고 아니, 이제 키운다는 말은 정치에서는 다 쟁취하는 거예요. 그 키운다라는 말은 절대 순치시키면 안 돼요. 스크럼을. 그러니까 할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 되게 그거는 권력을 향한 말이죠. 아니, 정동영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그 그냥 곧바로 저기 건너갑을 치받으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노무현도 그 자기 어떻게 88년 공천중 김영삼과 김대중 두 뭐 지역주의라고 치받으면서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받고 올라오는 게 그 숙명이에요. 정치인의 숙명. 배은망덕해야 되는 거다. 후대 정치인들은 선대 정치인들을 치받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그걸 선배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제가 이제 뭐 이준석 세대나 여기 세대를 계속 옹호하는 이유는 불편한 말도 있지만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세대가 올라와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그걸 계속 누르면 불편하지만 또 그리고 어떤 거는 미숙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그 세대가 대거 앞으로 나오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해가 뜨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고 봄이 오기 때문에 겨울이 물러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까지도 대거 지금 많거든요. 당 네. 주변에. 네. 이분들을 스스로 힘으로 좀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워낙 강고하게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당이 해주는 게 총선 전략에도 좋고 정권에 성공해도 좋고 좋다. 좋다. 60년대생이 그러니까 뭐 대표님께서. 풀어놓으면은 그게 뭐 쌍욕을 하겠어요. 하면 또 부담돼가지고 다 이렇게 선 지키면서 하게 풀어놔도 돼 그 있는 정도까지는 안 하니. 거지. 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젊은 이 정치인들에 대한 컨설팅이 진짜 진심 어린, 예,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두 분의. 일단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빨리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출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뭐 거의 뭐 출정식 같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산 정상으로 바위를 끝없이 옮기는 형벌을 받은 신화 속 시지프스를 소환했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조용히 한번 나간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뭐 당내에서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뭐 포스터까지 네네네, 갖고 SNS에 SNS 올리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백현동 건하고 지금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된 얘기인데 네. 이 얘기가 8월 8일 날 네. 그날 재판에서 뭐가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날 재판에서 잘 안 됐잖아요. 네. 부인이. 부인 아니 그리고 하고 그래서 지금 저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하영 전 문지사가 이건 다 이재명 대표께 보고하고 한 거다라는 진술을 공개 재판에서 이제 하게 되면 검찰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부를 겁니다. 네. 그 대북 쌍방울 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돼서 그게 제3자 뇌물죄일 텐데 만약 혐의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뭐 영장 청구를 하겠죠.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어쨌든 빨리 되는 게 좋겠죠. 시간 자꾸 끌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네. 뭐 예컨대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좋은 결과는 이런 거 아닙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하고 나는 당당히 나간다. 근데 판다가 이게 뭐야 이게 기각 하는 게 제일 영웅이 되는 길인 거잖아요. 네. 그 영웅이 되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든가 빨리 내는 게 좋지.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려면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이제 청구를 해라, 비회기 중에. 그랬더니 뭐 한동훈 장관 이걸 가지고 뭐 식당 예약하듯이 한다, 피의자가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회기 중에 영장 청구에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심각한 폭력은 국가폭력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자 한 번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에 한 장관이 굉장히 이렇게 좀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죠. 단어 그러니까 선택이나 지금 뭐, 보면 네. 뭐 불체포 포기 선언한 거 그거 뭐 하지 마라. 그거 왜 하냐. 비아냥이 있잖아요. 비아냥이 그러니까 저는 섞였죠. 예. 한동훈 장관도 제가 뭐 굉장히 민주당하고 뭐 김의겸 의원이라든가 최강욱 의원은 뭐 어제도 충돌이 뭐, 아주 네. 사실상 그거는 뭐 아유 멱살만 안 잡았지, 거의 폭력적인 말을 주고받은 네, 것이고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답변을 기회를 안 주시면 또 뭐 답변을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지적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예, 저는 해당 이거 항의 드릴 수밖에 음식점을 없고요. 음식점에 이 상호하고 제가 결제 사과 안 하면 금액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응?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음식점에 얘기 들으니까 대한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갑질하라고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아니 거잖아요. 갑질하면서 자, 자기 막말하는 게 그게 질문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판결 질문하세요. 취지에 따라서 그래도 그 분노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걸 비판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거듭 얘기지만 분노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조롱이나 경멸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보여서 한 장관은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이제 좀 양면적인 거, 뭐 지킬 박사 하이드 이야기했는데 국회 나가면은 하이드 씨가 되고 딱 뭐 법무부라든지 이런 현장에 가면은 이제 좋은 지킬 박사가 되고.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네, 그게 뭐 또 먹히는 면이 있고 한데 뭐 저 한 장관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여기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게 요런 이제 전략적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건지 뭐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라는 장관은 정무직이고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이에요 이미. 네. 근데 선출직에 갈 건지 말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양면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은 하고 있다. 근데 이걸 뭐 이런 어휘나 이런 거를 스스로 차별화하려고 한다는 느낌? 나 지난번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나 지난번에 이 이야기 했으니까 똑같은 거 하면은 식상해. 뭔가 조금 더 더 재치 있는 거, 더 센 거. 뭔가 첨가를 계속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쨌든 민주당 아까 윤석열 시장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체포동의안이 오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네. 그 이제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도 얘기했고 뭐 또 혁신위에서도 그거는 포기하라 이렇게 주장됐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남은 변수는 이제 그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내줄 거냐 말 거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그 재판 과정에서 하고 있는 게 저게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비치면 그런 영장을 내줄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발부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뭐 수사에 협조하고 재판을 성실히 받고 뭐 인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당내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 뭐 구속된다고 당대표 그만둘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뭐 총선까지 가서 공천도 해도 된다. 공천. 그거는 뭐 당을 그냥 완전히 반쪽에자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반쪽에서. 좋아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96년도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반면계 비면계가 거기 그 당이 있겠습니까?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지더라도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분열된 채로 이제 치러질 거고, 그거는 이제 뭐 패배가 명약관화한 거죠. 그러지 않고 박강원 원내대표한테 권한대행체를 넘기고, 박강원 원내대표는 이게 이제 2개월이 남게 될지 3개월이 남을지 모르지만 당원 당규에는 네. 대표 임기가 8개월이 덜 남아야 이제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니까 권한대행 체제로 2, 3개월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2, 3개월 가는 동안에 정치적 타협을 해서 비대위로 연착륙 시키면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총선을. 그렇게 연착륙 시킬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있냐? 저는 저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이낙연 대표도 아니고 저는 본인. 이재명, 왜냐하면 분열도 막아야 되고 네. 비대위 전환을 동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권자들도 이것 때문에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현재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국민의힘, 민주당 얘기까지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스프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또 원하시는 책 선물로 드린다는 거, 선정해서 드린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주에도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